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투자로는 여전히 좀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하는 말 있죠. 할인. 우리 시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계산형, 서술형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할인. 영어로는 뭐 한다 했죠? 디시 한다 했죠? 디스카운티드. 아까 봤지만 1년 후에 지금 100억 투자가 1년에 110억 되면 투자 수익률이 10%였어요. 곱하기를 반대로 나누기죠. 110억 나누기 1.1 하면 100억 나오잖아요. 10억이 할인, 디스카운트. 할인된다. 이때는 할인율. 그 할인율을 주로 요거 수익률로 씁니다. 정확하게 하면 기대 수익률도 할인율 쓸 때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자, 요거 수익률이다. 요거 수익률로 나누기 한다 이 말이지. 나누기. 할인한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누기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느냐? 현재 가치가 나오죠. 현재 가치. 현가라 줄여서 많이 출제하죠. 현재 가치. 풀로 다 써서 출제하기도 하고 그냥 현가 이렇게 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현재 가치는 언제 현재 가치냐? 투자 시점 그때 현재를 합니다. 우리 투자 가치 구할 때는 투자 시점 그걸 투자 시점 현재 가치다 이런 뜻이라. 현재 가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할 때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살 때 10억 주고 샀대요. 근데 임대하고 양도해서 미래 컨설팅 현금주의 현재 가치 구하니까 12억이다. 그러면 2억이 남았죠. 이때 여기 이제 바로 넷 프레젠트 밸류 바로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초과 이윤 이런 뜻이야. 플러스는 초과 이윤. 투기에서 보면 투기 이윤 이렇게 하듯이 초과 이윤. 이게 바로 이제 현재 가치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임대하고 양도하면 현금 유입이 된다. 요놈의 현재 가치가 바로 12억이다. 투자 가치다. 요건 시장 가치다. 앞에서 우리 이렇게 했죠. 시장 가치다. 투자 가치다. 시장에서 10억 주고 샀는데요. 12억의 현금 유입 현재 가치가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했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 또는 현금 수입 이렇게 출제를 하고 이것과 현금 지출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를 구하여 서로 비교해서 현금 유입 플러스 현재 가치가 크면 투자한다. 적으면 투자 안 한다.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방법인데 할인함으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이런 말이 있죠. 자꾸 할인하는 거 미줄 것이고 할인한다 이 말은 화폐 시간을 고려한다는 뜻이고 또 거기다가 화폐 시간 가치 고도 줄 것이고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할인한다 이 말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 말이고 또 다른 말을 쓰면 이자 요소를 고려한다 같은 말이야. 이자 요소. 분명히 내가 투자할 때 화폐 가치로 전부 다 환원시켜서 비교해야 됩니다. 저 시점에 가치를 비교해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명목상 눈에 보이는 돈은 그거는 투자 가치 판단 오판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만 가지고 판단하면 오판이라 오판. 현재 가치를 타고야 돼. 그래서 이자 요소를 고려한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할인한다 다 같은 뜻입니다. 이제 차원이 좀 높으니까 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방법, 투자 가치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순현가법. 자, 순현가법이다. 순은 빼기죠. 수학에서 항상.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12억에서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빼야 이게 순 현재 가치가 나오지. 빼기. 그 다음에 현재 가치 줄임말이다. 현재 가치 이렇게도 출제하고 현가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자,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막 1보다 크다. 다른 얘기 쓰면 안 됩니다. 요거 수준보다 크다. 이렇게도 다음 중 틀린 거 찍으세요 하고 출제를 했습니다. 0보다 커야 되지. 0보다 크다는 것은 플러스가 나왔다 이 말이죠. 초과 이윤 이런 뜻이에요. 초과 이윤. 그 다음에 0이면 이거는 본전이죠. 본전. 만약에 0보다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적으면
손실이란 뜻이 손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은 몇 가지? 세 가지. 플러스 0, 마이너스. 언제 투자합니까? 플러스일 때, 초과일 때 투자. 또는 본전일 때 투자. 노는이 장독 깬다는 얘기 많이 하죠. 본전이에요, 본전. 그게 본전이에요, 본전. 노는이 장독 깬다고. 본전. 투자한다, 이 말이죠, 본전. 그 다음, 이때도 투자할 수 있고, 저때 투자할 수 있고, 이때는 투자 안 해도 본전이고, 장도 안 깨도 관계없고, 깨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면 투자하면 안 되죠. 기각한다. 뭐, 법도 아닌데, 기각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기각한다. 이거는 채택. 투자한다, 채택한다, 기각한다. 이거는 투자 하나마나 본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뭐가 있습니까?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말이 있죠. 내부 수익률법. 자, 내부. 자, 이때 이 내부는 어디 내부였다? 금융시장 내부입니까? 부동산 시장 내부입니까? 그렇죠. 부동산 내부.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 내부 수익률. 요게, 외부 수익률인 요거 수익률보다 크면 플러스 초과인이고, 같으면 본전이고, 적으면 마이너스 손실이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 앞서 우리가 T 할 때 말이죠.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내부 기대 수익률이 기대 이상이면 투자한다 그랬죠. 기대 이상이면 투자합니다. 같으면 본전이고, 적으면 손해다. 이게 내부고,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이 외부죠, 외부? 외부, 금융시장, 외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구, 최소 요구 이상 기대, 내부 수익률이면 투자합니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역시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할인 방법 중에서 마지막. 수익성 지수법이다. 한 말 있죠. 수익성이 지수다 하는 말은 분자 분모 관계니까 지수. 분자는 투자 가치고 현금 유입의 현가이고, 분모는 현금 유출의 현가입니다. 10억 주고 사는데 12억이 되면 이게 1보다 크지. 1보다 크면 분자가 투자 가치가 크니까 오케이. 1이면 본전이고 1보다 적으면 투자 하나만 하는 게 좋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플러스 본전 마이너스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자, 이제 영어로도 가로에서 출제하니까 순현가는 NPV다 이렇게 써도 좋고, Net Present Value.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Internal Rate of Return 이렇게 해서 내부 수익률 IRR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Profitable Index 이렇게 되어 있죠. Profitable Index 수익성 지수는 분자 분모 관계. 이 3방법은 할인을 했습니다. 할인했다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습니다. 이자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현재 가치 할인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3방식.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순현가법은 부극대 일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죠. 부극대 일치. 돈 들어오는 현재 가치가 커야 되지. 그래야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마무리하게 들어가면요. 이렇게 있죠. 자, 이 네거리 모퉁이 중에 이 모퉁이에다가 A 오피스텔 질 때 하고, 그 다음에 B 호텔 질 때 하고, 호텔 질 때 A, 오피스텔 질 때 B.
호텔을 지으면 오피스텔을 짓지 못하고 오피스텔을 지으면 호텔을 짓지 못합니다. 이런 투자를 보고 상호 베타라고 합니다. 상호 베타. 이럴 때가 엄청 많습니다. 투자할 때. 상호 베타. 실무상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내가 공유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주택가에서 공부를 못하고 주택가에서 공부하면 공유해서 공부 못하고 이런 항상 대체 투자 중에서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말로 하면 책에 올리면 상호 베타. A를 투자하면 B를 베타 못하고 B를 투자하면 A를 베타 투자를 못합니다. 이 상호 베타, 베타적 이런 소리 많이 했죠. 상호 베타 투자인데 이때는 예를 들어서 A를 투자할 때는 10억 투자해가지고 11억이 생기는데 B를 투자할 때는 1억 투자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생긴답니다. 봅시다. A를 투자하면 1억이 남죠. B를 투자하면 2천만 원이 남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어느 거 투자하는 게 좋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A 투자하면 빼기 하니까 11억이 투자의 현금 유입 현재 가치고 현금 유출 현재 가치가 10억이라. 그러면 요건 1억이 남죠, 1억이. B를 투자하면 1억 2천 투자 가치, 시장 가치 1억 빼면 2천만 원밖에 안 남지. 자, 결론적으로 A, B 중 어느 거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부극대. 나의 자본 가치가 극대화하려면 어느 걸로 해야 된다? 부극대. 내 땅에다가 A를 건축하는 게 좋습니까? B를 건축하는 게 좋습니까? 투자 대비 수익성 볼 때는 저놈이 나은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제가 전제 조건을 설명 안 해서 그런데, 전제 조건이 B는 9억이 남지. 그 9억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다. 그 수익성이 많이 나는 거 투자할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B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B는 돈을 이제 전부 다를, 얘는 10억이고 얘는 1억인데 이거 투자하면 저거 투자하고 저거 투자하면 이거 투자 못하는 상황은 똑같고, 그 9억은 본전이라 본전. 돈 못 빌린다. 본전이니까 빵이라 빵. 9억에 대한 것은 빵이라 빵. 본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A를 투자하면 1억이 남잖아요. B를 투자하면 나머지 9억은 빵이기 때문에 2천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런 전제로, 기회비용만 커브되는 전제로 시험 출제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걸 투자하는 게 좋다? 그렇지. A가 많이 남죠. 많이 남는 걸 해야 부극대 일치하는 거지. 부극대 일치. 그래서 우리 금방 우리 수익성 지수로 보면 쟤가 1.2고 얘는 1.1이니까 저기 좋은 거야. B가 좋은 거야. 수익성 지수법으로. 근데 순현가법으로 했을 때는 A가 좋잖아요.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B로 해보면 내부 수익률이 한번 봅시다. 자, B의 내부 수익률은 이런 경우. A 부동산은 10억을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만약에 단순하게 11억이 된다면 수익률이 몇 프로? 10%. B 부동산은 지금 1억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1억 2천 된다면 수익률이 몇 프로? 20%죠. B는 수익률이 20%고 A는 10%입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좋다? B가 좋죠. 수익률이 크니까. 그런데 순현가법으로 최종 판단해보면 어느 게 좋다? A가 좋은 게라. 그래서 이런 상호 베타 투자에서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맞는 경우가. 상호 베타 투자. 그 상호 베타 투자할 때는 순현가법이 최우위,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과 수익성 지수법과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순현가 네가 최고야. 이 시험 잘 나오죠. 순현가법이 최우위다. 이렇게 표현. 최우위. 가장 좋다. 이렇게. 순현가법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그렇게 우수한 이유가 그 뒤에 살짝 보시면 순형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 비교, 순형가법이 우수합니다 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재투자율 문제. 순형가법은 요거 수익률로 할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부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자, 그건 어려운 말인데 요거 수익률로 할인하는 것이 우수합니다. 결론은. 자, 우리 앞에서 요거 수익률이다 했고 내부 수익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수익률이 10%인데 내부 수익률은 12%다 하면 특정 부동산을 투자하니까 내부 수익률이 12%고 요거 수익률이 10% 같으면 투자한다 했죠. 투자하는데 실제 중간중간 내가 10년간 투자한다면 1년차 돈 들어오고 2년차 돈 들어오고 3년차 9년까지 중간 돈 들어오죠. 중간에 도는 돈을 재투자를 한다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도는 돈을 재투자해야 알뜰살뜰하게 이익을 붙이잖아요. 그 중간 현금 유입되는 걸 재투자할 때 내부 수익률법은 12% 재투자한다는 가정이고 요거 수익률 순형가법은 10% 재투자한다는 가정인데 이게 더 합리적이라. 왜냐하면 이게 기회비용이잖아요. 기회비용으로 돈 빌린 게 있으면 돈 빌린 거 중간중간 꺼버린다, 상환한다. 이게 맞지. 다시 이만한, 이게 제일 좋은 투자인데 이만한 12%짜리 재투자할 기회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중간에 들은 돈이 다시 12%에 재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이 안 맞잖아요. 제일 좋은 게 12%인데. 그래서 차선책, 요놈을 갚는 게 원칙이라. 여기 합리적입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그래서 요거 수익률, 재투자 수익률 문제도 순형가 할인율인 요거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이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보다 우수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슬쩍 어렵게 출제할 때는 비추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순형가법의 부극대 일치함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더라. 맞죠? 부극대 일치. 이 말은 우리 앞에서도 많이 했지. 그 다음에 3번 순형가법의 요거 수익률은 이자율 변동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1차원도 이자가 10%고 2차원도 이자가 11%고 3차원도 이자가 9%고 그래도 그때 미래 현금을 그대로 할인하면 돼. 나누기 해서 땡기 뿌면 되니까 됩니다. 내부 수익률은 평균 수익이라, 연평균 수익이라. 자, 어렵습니다. 모르면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패싱해도 됩니다. 시험. 그래도 뭐 8주 만데 이상 없으니까 패싱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순형가법은 가산법칙이 성립한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MPB A 부동산 순형가는 1억이다. 이랬지. 1억이다. 1억. 아까 1억. 그 다음에 MPB B 부동산 순형가는 2천만이다. 이랬어. 그런데 이게 상호 베타 투자가 아니고 상호 결합 투자가 되는 투자이라면 예를 들어서 A하고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결합 투자도 될 수 있는 게 많죠. 이렇게 투자한다면 MPB 결합 투자는 얼마 될까? MPB A 1억, MPB B 2천만 원 두 개 합쳐가지고 1억 2천 이렇게 봐도 되는 게 1억 2천. 가산 더하기가 돼요. 더하기. 이걸 보고 가산 법칙이래. 그냥 대부르면 된다. 대부르면 된다 이 말이지. MPB법은 대부르면 됩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얘가 수익률이 10%고 얘가 20%인데 두 개 합친다고 해서 30%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감이 오시죠? 10% 내부 수익률, 20% 수익률 더해가지고 두 개 결합 투자한다고 더해가지고 30%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비율 개념이니까 그래 하면 안 되지. 이 금액 개념은 더해도 되는데 비율 개념은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산법칙 더하기가 쉽다 어렵다? 사칙 연산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더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간편하다 이 말이야. 쉽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 더하기. 가산법칙이 성립하고 간편하다 이 말이지. 순형가법. 그 다음 복수. 이 원수를 복수하는 게 아니고 복수다 이 말은 두 개 이상 수다 이 말이죠. 두 개, 세 개. 복수, 헛수. 헛수는 수가 안 보여. 부재 없죠. 부재의 내부 수익률 문제를 나타납니다. 우리 내부 수익률법은 건이 붕 떠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건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2년만 투자해도 두 개 나와요. 3년 투자하면 세 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수학할 때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또 더 올라가면 4차 방정식 이렇게 나타난다고. 근이 막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진정한 내부 수익률이 어느 거냐? 이렇게 선택 문제가 에러로 봉착하는데 순행값법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예?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3년간 투자하더라도 1년 후에 처음에 돈 나가고 1년 후에 돈 들어오고 2년 후에 돈 들어오고 3년에 돈 들어오잖아요. 그걸 함수식으로 하면 삼성이 돼. 삼성. 우리 X에 삼성. X 삼성하면 근이 3개 나오잖아요. 근이 3개 나오면 진정한 내부 수익률이 뭐냐 하는 여기에 봉착한 프로블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 진정한 내부 수익률 구한다. 이런 문제를 개의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행값법은. 그 다음에 순행값법은 또 간단하다. 기하이면 간단한 게 좋습니까? 복잡한 게 좋습니까? 공부도 해보니까 기하이면 간단한 게 좋은데 그 기하에 하면 전제가 사실은 무서워요. 확실하게 나의 점수가 많이 나오는 전제 기하이면 이래 되는데 점수도 안 나오는데 쉬운 거 그렇게 엄청 많이 되고 있거든. 그거는 정말 소용이 없어. 나를 갖다 재수 삼수케 한다고.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자, 기출.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은 적용되지 않는다. OX. O. 아까 AB, NPV 더하면 가산이 된다 했죠? 금액 개념이니까 금액을 더하면 돼. 비율 개념은 더하기 법칙하면 안 되지. 그 말이.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요 이제 1, 2, 3, 4, 5, 6 중에서 이 시험이 옛날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뭐 5, 6문제 나오는 파트에서도 이런 게 출제된다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거 어렵다고 나잡아지는 거지. 강의하는 사람도 거의 모르는 게 많은데 수험생 입장에서 안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 내부 수익률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지만 이건 뭐냐? 일반적 우리가 주로 내 돈 1억 인필리가 3억 주고 투자하는 지출형 돈이 나가죠. 돈이 나가서 리턴 돌아오는 수익 이렇게 투자할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대출형 돈이 나가니까 대출형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 가지고 나중에 원리금 갚잖아요. 이 차입형 투자도 있거든. 이런 차입형 투자는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내부 수익률이 적어야 되고 요구 수익률이 적으면 투자 안 하고 오히려 요구 수익률이 커야 투자한다고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데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개론 책은 보면 절대적으로 1회만 투자한다고 다 돼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책이다 이 말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좀 깊이 출제할 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의대에 분다고 다. 자, 수익성 지수법. 자, 기출문제 보시면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앞에 기출문제 하나 넘어갑시다. 앞에 57페이지 기출문제 설정 넘어갈 때는 안 되네.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안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현재 가치가 달라진다. OX.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오지, 그지?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주관적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투자 가치도 주관적이죠. 둘 다 주관적이라. 요구 수익률도 주관적이고 각자 모든 부인들이 요구하는 남편한테 요구하는 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한테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최소 요구 수익률 다 다른데 기대 수익률은 시장판 용어이기 때문에 같고 객관적이고 기대 수익률은 시장에서 예상 기대되는 수익률이니까 시장에 가면 다수 많은 수요 공급자 우리 반 전부 다에 요구하는 기대하는 거니까 객관적인데 요구 수익률은 각자가 다 다르죠. 지금 각자가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르다니까 강의에 대한 요구도 다르고 학원에 대한 요구도 다르고 다 달라. 자기가 자기한테 요구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주관적이라, 요구 수익률은. 그걸로 주관적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주관적으로 달라요. 결론은 그래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오, 이거 맞는 말이지. 지난 수업할 때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패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고 기출. 가운데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베타적인 투자에 상호 베타 나왔습니다. 상호 베타. 경우 수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상호 베타 투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A, B 서로 상호 베타 투자할 때는 어느 방법이 우수하다? 수년가법이 가장 우수하다. 수년가법하고 내부수년하고 달라질 수 있고 수년가법하고 수익지수법하고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년가법이 최우위, 부극대 일치하는 간편한 방법, 또 할인율 가정도 우수하고 이 방법으로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지. 수년가법. 맞습니다. 그 다음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 투자안이 있을 경우 선택할 경우 원칙에 부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 가치가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맞지 맞지? 여기 우리 A가 순현가가 1억이고 B가 순현가가 2천만 원입니다. 둘 다 플러스 아닙니까? 둘 다 경제성이 있다고 뭘 하더라도. 이때 흔히 우리가 꽃놀이표를 할까요? 꽃놀이표. 요놈 해도 플러스고 저놈 해도 플러스고. 전세 세입자가 자기 부동산에 경매 넘어갔어요. 배당 신청해도 받을 수 있고 배당 신청 안 해도 세주인 오더라도 전세 그대로 살 수 있죠. 그 꽃놀이표야 꽃놀이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근데 상호 베타가 돼버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죠. 그때는 부극대 일치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비할인 방법. 자, 비할인 방법. 할인 방법 금방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할인 방법 세 가지. 화폐시장 같이 이자를 고려하는 방법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자 고려하지 않는, 할인하지 않는 두 가지. 두 가지 뭐가 있다? 희죽 웃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회계적 이익률법 그리고 회수기간법 이런 말이 있다. 자, 회계적 이익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 이렇게. 자, 회계적 이익이다. 우리 회계 이익이라 하면 가장 큰 차이가 우리 시험에서 할 때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 요걸 뺀 걸 보고 회계적 이익을 한다. 건물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안 되는 비용이라. 건물을 내가 100억 주고 사는데 50년 사용하고 나서 빵 된다면 정액법이면 n분의 1, 50분의 1에서 1년에 2억 이렇게 50분 감가하면 건물이 다 사라지죠. 그렇게 건물 감가상각을 하는데 건물 살 때 100억 지출된 거지 매년 2억 감가상각비는 그때 얘기라 하는 현금 유출이 안 되잖아요. 현금 유출이 안 되는데 발생한 비용이거든. 그 대표가 바로 감가상각비라. 그러니까 요건 하나 꼭 흔적을 남겨두셔야 돼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대표 감가상각비라. 부동산에서는 건물 감가상각비가 중요하니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대표가 바로 감가상각비인데 감가상각비. 이걸 뺀 걸 회계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가유순 세시할 때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영향 주는 것만 한 거예요, 이게. 캐시플로우. 그 현금으로하고 상관없다니까, 감가상각비는. 그게 이제 회계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폐 시장 가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화폐 시장 가치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땡기내면 할인한 거고, 미리 보면 미래 가치 불어난 거고,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아들 셋, 딸 셋 이렇게 한 거지. 이거 현금 흐름이 없는 강상학비는 그렇게 할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자 요소를 고려할 수가 없다. 이 단점이에요. 단점. 화폐 시장 가치를 할인할 수 없다. 이건 회계적 이익은. 장점은 뭐냐? 회계장부상 예산 이익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된다. 이게 장점이다. 회계 이익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장점이고, 회계적 이익은 할인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고, 그 말이. RM의 엄마 장점이 뭐냐? 그 사람 착하고 참 좋아. 단점이 뭐냐? 약속을 좀 잘 안 지킨대요. 뭐 이런 거 등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회계 이익도 그 자체가 장점이자 단점이다 이 말입니다. 장점은 회계장부상 이익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간편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자 요소를 계산해서 할인을 못하는 단점이 있어.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 자, 회수기간법은 이것도 역시 할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간단하다 하는 장점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잠깐 보시면 시험은 잘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단순한데 시험은 나오면 제일 간단한, 제일 쉬운 거. 자, 투자 시점 1년 후, 2년 후 시점인데 3년 후.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는데요. 1년 후에 50억, 2년 후에 50억, 3년 후에 50억 회수하고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투자 기간이 몇 년 지나면 100억을 회수할 수 있다? 1년 지나서 50억 회수하고 2년 후에 50억, 3년 후에 50억 회수한다면 100억 투자죠, 100억. 100억 돈 나갔습니다. 그럼 몇 년 걸린다? 2년 걸리죠. 여기 해수기해라. 그 해수기간법은 해수기간에 2년 걸립니다. 하는 이게 답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20억씩 투자해가지고 100억 투자해가지고 20억 영원히 20억 돈 들어오고 20억 돈 들어오고 20억 들어오고 20억 들어오고 계속 무한대 영구히 20억 들어오는데, 우리 토지는 영구히 들어오죠. 나는 죽고 사라져도 이 땅은 영원히 간다. 영원히 현금 들어와요. 영국에서 영구채를 그래 한 발언 적이 있습니다. 이자 자자손손 끝없이 주도록. 자, 그러면 이 100억 투자해가지고 몇 년 걸리면 다 회수한다? 20억 들어오고 20억 회수, 20억 회수, 20억 회수 몇 년? 5년이면 다 들어오겠죠. 지금 명목상 현금 회수만 따져줬잖아, 그죠? 눈에 보이는 돈만 따져줬지. 그래서 이게 할인하지 않는 방법은 이자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거 A 부동산이 이렇게 현금 회수하고 B가 이렇게 회수합니다. 어느 거 투자하는 게 직관적으로 좋습니까? 직관적으로 볼 때, 감각적으로, 자기가 만약에 A 투자해가지고 영원히 20억이 돈 들어온대. B는 3번 들어오고 땡! 100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직감적으로 어느 게 좋다? A가 좋죠. 직감적으로 A가 좋습니다. A가 더 가치가 있어 보이죠, 그죠? 계산도 물론 하면 되지만. 자, 그런데 이게 AB에서 A가 직감적으로 좋다 하는 게 생각납니다. 근데 B는 2년 만에 회수하고 A는 5년 만에 다 회수하니까 회수기간법을 볼 때는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무시하는 그게 단점이다. A가 좋다고 채택하고 B는 안 좋다고 거부를 해버려요. 회수기간법에서는. 2년 만에 회수하는 거고 5년 만에 회수하는 거고 2년 만에 회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회수기간 이후 현금 흐름 무시한다 하는 그게 단점이다.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을 금방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장점이자 바로 단점은 회수기간 이후 현금 흐름을 무시한다 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김정은 씨가 옛날처럼 그럴 때는 개성공단에 투자했으면 정의 마음 바뀌면 회수가 안 되죠. 그런 회수의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이런 투자할 때는 이거 오히려 비투자안이 선호될 수가 있습니다. 현금 회수하는 게 불확실성이 아주 높을 때는. 김정은이 마음 바뀌면 회수 못해요. 그럼 빨리 회수하고 봐야 되거든. 그럼 이게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시 예비적 분석할 때 이걸 쓴다 이거죠. 우리 흔히 돈 투자가 회수엔 빨리 회수하는 게 좋잖아요. 일단 빨리 회수하는 게 좋지 일단은. 그럴 때 주로 예비적 분석에 쓰는 방법이다. 회수기한법. 결론적으로 봐서 둘 다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거 시험 출제 여러 번 했고,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이자율수 고려하지 않는다, 할인하지 않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여러 번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투자의 예비적 분석에 쓴다. 본 분석할 때는 수능값을 쓰고 좀 머리 아프고 한참 걸리지만 이 직관적으로 눈에 금방 보이잖아요. 그때 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비적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 자, 우측의 기출문제.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무시한다,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더라. OX.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큰 단점이니까. 가장 큰 단점이라. 그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 자, 어림셈법은 여기 이제 공식이 막 쏟아집니다. 공식 여기서 한 20, 30개 쏟아지는데 그 공식을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운다고? 외우면 3년 걸려도 점수가 잘 안 나와. 단 한 개 공식도 안개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T로 간단한 공식 안개하지 않고 간단하게 푸는 거 같이 연결해 갑시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